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요. 교재로 간다면 4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앞에 우리가 이해했었던 거를 자, 한 번만 쭉 추격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갈 때 4대 문명, 이 4대 문명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 황하 문명을 쭉 발전시켜서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자, 누가 있고요? 하나라. 물론 기록상의 최초의 왕조죠. 자, 그다음에 실체가 완전히 확인된 은나라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주나라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자, 이러한 혼란이 이었었고, 자, 이어서 이걸 통일했었던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진나라는 이제 통일 정책이 키워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한나라. 이 한나라에서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혼란이 또다시 나타났죠. 무슨 남북조 시대입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혼란이 나타났고, 이를 통일했었던 게 수나라입니다. 자, 이어서 당나라가 발전됐죠. 당나라 이후에 다시금 몇 대 19시대? 5대 19시대.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그럼 5대 19를 통일했었던 게 누구였었냐면 송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원나라. 자, 이 송나라 같은 경우는요, 키워드가 문치주의죠.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자, 국방력이 약했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정복 왕조들이 들어서는데 10세기에는 요, 11세기 서하, 12세기 금, 13세기 몽고, 즉 원나라가 성장을 해서 여기 있는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원나라가 발전되죠. 이 원나라를 자, 결국은 밀어내고 명이 발전이 될 건데, 자, 이때 명나라. 이 명나라의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한족 문화의 부활이라고 한번 제가 달아볼게요. 그럼 왜 한족 문화의 부활이라고 했냐면 이 앞에 있었던 원나라, 이 원나라 때 한족들의 문화가 자,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한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신들의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제가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면 한족 문화의 부활이다, 이렇게 한 번만 잡아보겠습니다. 한족 문화의 부활 정책. 그랬을 때요, 일단은 왕 이름이 자, 시험에 자, 2명이 나오는데요. 홍무제. 이 홍무제에서 홍무가 뭐냐면 홍무가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부르는 호칭. 자,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1368년에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1368년에 자, 명나라가 만들어졌었을 때 여기 있는 1368년을 자, 뭐라 부르면 되냐? 홍무 1년. 됐죠? 1369년은 홍무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연호가 쓰이게 되는데 이때 홍무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무제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인데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농민 출신인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농민 출신의 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뭐를 건국할 거냐면 명나라를 건국하는데 명을 건국했다. 중요한 거는 이 명나라가 건국됐을 때 수도가 중요합니다. 수도가 중요한데 자,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난징이라는 거죠. 난징. 우리가요, 중국에 지금까지 배웠었던 모든 역대 왕조는 물론 나중에 수도를 한번 옮긴 적이 있긴 하겠지만 옮기기 이전에 어쨌든 건국 당시에 자, 모든 왕조들은 화북 지방에 건국돼요. 그러니까 강남 지방에 건국된 게 자, 여기에 있는 명나라. 이게 유일합니다. 물론 나중에 명나라도 수도를 자, 베이징으로 이제 북쪽으로 화북 지방으로 옮겨가긴 하는데 건국 당시의 수도는 어디라는 거? 난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자,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한족들의 문화를 다시금 부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고주의, 자, 복고주의, 보수주의, 국수주의, 자신들 거를 다시 회복하려는 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권이 강해야만 자, 자신들의 어떤 한족들의 문화를 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황제권 강화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느냐? 이 내용들이 이제 자, 시험 문제 주로 출제가 될 건데 일단은 이걸 먼저 갑시다. 대명률, 자, 그 다음에 대명령을 제정했는데 대명률, 대명령을 제정했다. 령을 제정했다. 이랬을 때 이게 뭐냐면 율령입니다. 율령을 제정했다고요. 명나라가. 그러니까 율령이라는 게 뭐냐면 법. 근데 정확히 가면은요, 율령에서 이 율은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령은 뭐냐면 행정법이죠. 그래서 율령이라는 걸 정비함으로써 나름대로 국가의 어떤 통치, 질서, 기강 이런 것들을 자, 바로 세우고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법이에요. 법인데 자, 어쨌든 자, 율령을 정비했다라고 묶어보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답니다. 자, 중서성이라는 기구를 폐지하는데요. 이 중서성이라는 기구를 폐지했었을 때 따르게 표현하면 자, 육부의
황제, 자, 직속화 이렇게 표현합시다. 육부의 황제 직속화. 그런데 이 표현을요, 다르게 또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한답니다. 재상제도를 자, 뭐 했다? 폐지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말입니까? 예, 같은 말입니다. 중서동 폐지, 육부의 황제 직속화, 재상제 폐지 이게 다 같은 말이랍니다. 그러면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요거 써먹으십시오. 쌤이 어떤 걸 이야기 될 거냐면 한국사에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자, 시스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요걸 가져갑니다. 그런데 태종과 자, 조선의 자, 태종과 세조 이 두 명의 왕만 육조 직계제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요거 꼭 이용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는 어떻게 운영됐냐면 왕이 있다라고 친다라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의정 세 명이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의정부라는 회의기구죠. 그럼 이 의정부라는 회의기구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영의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정이 재상인 거죠. 왕 밑에 최고 높은 공무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육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정부 서사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면 왕과 의정부에 있었던 이러한 대신들, 이들이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 자, 의정부의 신하들이 독자적으로 할 일, 이런 것들을 적절히 분담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육조라는 애들한테 명령을 이렇게 하달을 하면 이 육조가 그 업무를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한 다음에 결과의 값을 이렇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의 값을 이렇게 보고했었을 때 의정부에 있었던 얘네들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왕한테까지 결재를 올리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 판단이 되면 자체 종결 처리하죠. 쉽게 얘기하면 왕과 신하,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육조 직계제로 가게 되면 자, 왕이 있다라고 친다라면 의정부가 있다라고 친다라면 영의정이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육조가 있고 왕이 다이렉트로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육조는 왕에게 다이렉트로 결과의 값을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죠. 조선은 어쨌든 자, 요걸 합니다. 그런데 육조 직계제 두 명이 있었다. 이건 한국사. 그럼 다시 우리 세계사로 돌아올게요. 세계사로 돌아온다면 지금요. 재상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 없죠? 영의정이 필요가 없네요. 그죠? 재상제 폐지. 그럼 영의정이 있었던 관청 이름이 뭐죠? 의정부죠. 그러면은 무슨 성이 필요 없어져요? 중서성이 필요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자, 이게 누구죠? 황제죠. 이게 뭐죠? 육부죠. 그러니까 육부가 황제 직속이 된 겁니다. 같은 말인 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 육조 직계제와 같은 이 통치 방식, 요거로 통해서 황제권을 뭐 한 겁니까? 황제권을 강화시킨 겁니다. 요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중서성 폐지, 육부의 황제 직속화, 자, 그리고 재상제 폐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상제 폐지 요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교과서별로 이 재상을 승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슨 제 폐지라고도 나와요? 승상제 폐지라고도 출제가 될 겁니까? 될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갑시다. 여기는 이 홍무제가요.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또 뭘 했냐면 성리학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6가지의 가르침을 반포합니다. 이 유교라는 거는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리학이거든요. 성리학을 이제 관학으로 삼고 성리학을 더 강화시킬 건데 백성들에게도 그 성리학의 가르침을 다시금 보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 여기 있는 뭐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돼요? 이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리학과 관련된 예의 범절을 다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 생활 속으로 뿌리내리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한족들의 문화를 되살리겠다. 그래 이제 백성들한테 6가지 가르침을 반포했어요. 이거를 육유라고 합니다. 그 6가지 가르침에 자,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뭐 왕에게 충성해라, 이딴 내용이겠죠? 그 6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자, 육유를 반포했다. 의미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어린 도책이라는 자, 책을 정비하게 된답니다. 어린 도책.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부역 황책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어린 도책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어린 도책은 어가 물고기 어자입니다. 리는 비늘. 그럼 물고기 비늘이죠? 아니 물고기 비늘 이게 무슨 책인데요? 여기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을 자 이렇게 정리할 건데 갑돌이의 땅, 을순이의 땅, 무순이의 땅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마을의 토지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땅의 소유주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책을 쭉 넘기다 보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죠. 그래서 무슨 도책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어린 도책. 그럼 어린 도책은 무슨 대장인 겁니까? 토지대장입니다. 됐죠? 토지대장. 그럼 부역황책은 뭐냐면 이 부역황책은 책 표지가 누런색, 누르랑자, 누런색 표지로 이제 황금색, 이걸로 이제 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황책이라는 표현을 줬는데 부역황책은 뭐냐면 인구대장입니다. 그럼 이거 뭐죠? 토지대장. 이거 뭐죠? 인구대장. 토지대장이나 인구대장을 정비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국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고 싶은 겁니다. 재정 수입을 늘리고 싶은 거죠. 재정 확대를 위해서 자 책을 정비했다. 책 이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 간다라면 여기는 이 홍무제 때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냐면 리갑제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 리갑제도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리갑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 향촌의 말단 조직을 리갑이라는 자 행정 단위로 쪼갤 건데 뭔 말이냐면 이장님이 계십니다. 자 이장님 몇 가구가 있냐면 10가구가 있습니다. 이장님 10가구. 자 그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 갑수호가 있어요. 갑수호가 있는데 이게 100가구입니다. 그럼 토탈 몇 가구를 묶는 거냐면 110가구를 묶는 거죠. 그랬을 때 리장님 10가구와 갑수호 100가구를 기본 단위로 110가구로 묶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관리가 자 이렇게 파견되어서 세금을 거둘 때 그 110가구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세금 주세요, 세금 주세요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 지방관들은 누구를 불러 모으는 거냐면 리장님들 10명만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장님들한테 저기 다음 주까지 세금 좀 걷어오세요. 이렇게 되면 그 이장님들이 자 몇 집씩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바로 10집씩 돌아다니면서 자 세금을 걷죠. 그거를 지방관한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지방관은 이걸 다시 모아서 중앙으로 올리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리갑제라는 거는요. 리갑제는 향촌의 말단 행정조직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리갑제 이렇게 확인하시고 얘들이 담당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세금 징수, 조세 징수를 담당했습니다. 맞죠? 조세 징수.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치안 유지 활동도 합니다. 자 그리고 풍속도 자 교화시키죠. 풍속도 교화시킨다. 이게 리갑제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조세 징수라는 거 이걸 중점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6번째 계속 가볼까요? 이 명나라 때요. 명나라 때 과거 제도를 정비하는데 이 과거 제도를 정비했었을 때 송나라 때 전시가 추가되잖아요. 뭐 그런 전시를 다시 추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비했었을 때 어떻게 정비했냐면 이렇게 정비했답니다. 공립학교 학생에게만 과거 시험에 응시 기회를 자 부여했다랍니다. 그럼 공립학교의 학생, 자 이들한테만 과거 시험에 응시 기회를 줬는데 이 공립학교 학생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생원이라 부른답니다. 생원. 그럼 이 공립학교 학생, 생원들, 얘네들이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학교에 입학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왜 입학한 거예요? 과거 보려고. 왜? 과거는 반드시 학교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나라 이전까지는요. 과거 제도가 시행됐었을 때 양인 이상이면 즉 1000민이 아니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응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1000민이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이제 명나라 때부터는 그 제한을 자 누구한테 줬다고요?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만 응시 기회를 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간 자체가 과거를 볼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비 관료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비 관료 성격을 띠는데 얘네를 포함해서 명나라 때의 집권층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신사층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신사층. 그럼 신사층은 다른 말로 향촌사회의 신사다. 그래서 향신층이라고도 얘기할 건데 자 이제 별도의 공간에다가 하나만 떼낼게요. 자 보십시오. 시대별 자 집권 세력을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대별 집권 세력을 갔을 때요. 한나라 때의 집권 세력은 자 누가 있었냐면 한나라 때 바로 호족이 있었습니다. 안 쓸 거예요. 호족이 어떻게 집권 세력이 됐죠? 향거리 선제.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갑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가게 되면 집권 세력이 누구죠? 문벌 귀족. 얘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 추천받고 올라갔죠? 구품 중정제.
자, 그 다음에 수나라. 자, 이어서 당나라.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에서는 야, 추천하지 마. 이랬죠. 과거를 보자. 그런데 과거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 제도는 예비 시험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30명을 합격시켜 놓고 그들 어떻게 된다? 최종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 그럼 기존의 귀족 가문들의 아들들에게만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집권 세력은 문벌 귀족이었었죠.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때 송나라 때 가게 되면은 자, 이제 사대부로 바뀌게 되죠. 송나라 때는 사대부로 바뀌는데 자, 얘들은 과거 시험에 뭐가 추가됐습니까? 전시가 추가됐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받은 사대부들. 원나라 때 갑시다. 원나라 때는 자, 무슨 제일주의를 외쳤다? 몽고인 제일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중국 한족들, 즉 사대부들이 뭐 하느냐? 몰락합니다. 사대부들이. 그래서 원나라는 크게 뭐 몽고인 제일주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명나라 보십시오. 그럼 명나라 보시게 되면 이 명나라에서 뭐 했습니까? 한족 문화를 다시 부활하겠다 이랬죠. 나중에 우리가 청나라를 또 배우는데요. 이 명나라와 청나라와 원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보광조입니다. 중국 전체를 차지한 정보광조죠. 그랬을 때 얘는 13, 14세기 대략 한 100년 정도 발전되다가 망하거든요. 그럼 얘가 빠르게 망한 이유는요. 몽고인 제일주의. 누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한족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거를요. 얘들은 알 겁니다. 역사라는 걸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과거의 사실들을 통해서 자, 뭐 하지 않겠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는 이 앞에 있던 원나라가 빠르게 망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족들을 지배함에 있어서 회유책을 적절히 병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누구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한다? 명나라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집권층은 같습니다. 무슨 층이라고요? 신사층입니다. 됐죠? 신사층. 그러면 이들도 과거를 통해 합격해서 올라왔는데 자, 송나라 때의 사대부와 일단 다른 점은 송나라 때는 누구 이상이면 과거가 가능했지만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명나라 때부터는 누구 이상만 가능하다? 공립학교 학생. 그들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생원. 됐나요? 자,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요거 직권세력 왕별표 때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따로 떼어내냐? 사대부와 신사를 떼어낼 테니까 이 사대부와 신사에 대한 비교 갑니다. 사대부는요. 어느 시대의 집권층이라고요? 송나라 때. 그럼 이들은 과거 합격한 당사자. 과거에 합격 당사자를 우리는 사대부라 부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신사는 어느 시대였었죠? 명나라와 청나라입니다. 그럼 명청시대 신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합격한 당사자는 과거에 합격한 당사자, 즉 뭐죠? 현직 관리죠. 똑같네요. 자, 이들도 현직 관리인 거고 이들도 현직 관리인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는 누구까지 포함시키냐면 전직 관리, 그 다음에 예비 관리. 전직 관리와 예비 관리까지 신사층이라는 집권층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전직 관리는 누굽니까? 과거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죠. 정년퇴직을 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럼 향촌에 머무는 거죠. 그럼 예비 관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비 관리가 바로 생원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뭐죠? 학생입니다. 공립학교 학생. 공립학교 학생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학교가 입학을 한 거니까 얘는 예비적 성격의 관료로 지금 포함시켜서 얘네들 일단은 좀 전에 전직관리 어디 있다고 그랬죠? 자기 향촌,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럼 예비관리는요. 최종 합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관청에 올라가지 않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지방에서 열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었을 때 전직관리라든지 이 예비관리 얘네들도 어디에 일단 머물면서 향촌사회에 머물 건데 이 향촌사회에서 자 영향력이 비교적 컸다. 뭔 말이냐면 국가는요. 자 명나라는요.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족 문화를 부활하겠다.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육유를 반포했잖아요. 6가지 가르침을 반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모님께 효도해라. 근데 어떻게 돼? 백성들은 먹고 살기 급급한 자 이런 백성들이 황제의 명령을 일일이 생활에 실천하는 게 너무나 귀찮고 번거로운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략적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어른을 공격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족족 뭐 해야 됩니까? 처벌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처벌을 하려면 처벌 기준, 즉 성략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성략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얘들인 거죠. 전직관리와 예비관리. 얘는 지금 과거를 준비 중이니까 성략을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전직관리도 예전에 합격을 해서 관리 1호라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략적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는요, 한정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향촌 사회에 머물고 있는 전직관리, 예비관리 얘네들도 무슨 층으로? 집권층, 권력층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하나의 특권층입니다. 됐죠? 그래, 명청시대의 신사층은 송나라 때의 사대부와 다른 점은 무슨 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아이들이다?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아이들, 즉 범위가 넓죠. 이들까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개념은 일단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자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리갑제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맞죠? 리갑제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리갑제라는 시스템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느슨해집니다. 왜냐면 이장님이 풍속교화 이런 거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뭐야? 이웃집 나하고 같이 살던 같은 농민인데 아니 다 같은 농민이었었는데 나이 좀 많다고 그냥 이장님 돼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자 풍속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맨날 우리를 꾸짖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어떻게 돼요?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갑제가 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됐죠? 느슨해져. 그래서 그 리갑제의 어떤 기능, 즉 조세징수, 치안유지, 풍속교화 이것들을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그렇지 바로 여기 있는 신사층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층들이 자 여기에 풍속교화라든지 치안유지라든지 조세징수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집권층이 되는 겁니다. 언제? 명나라 때. 이해돼요? 그래서 얘들이 하나의 집권층이다. 그럼 이제 국가로부터 나름의 특권을 받겠죠. 사사로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 면역의 특권을 가지는 하나의 집권층입니다. 그래서 시대별 자 집권층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명청시대 집권층은 신사층이다. 이 신사층이 송나라 때의 사대부와 다른 점 여러분들 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6번까지 썼나요? 7번까지 썼나요? 자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이어갈게요. 그냥 선생님 7번이라 할게요. 해금령이라는 게 시행되는데 이 해금령은 우리 세계사에선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해금령은 뭐냐면 이렇게만 갈게요. 사무역을 금지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일본에서요. 1336년부터 1392년까지 대략 한 60년이죠. 이 60년간 일본에 천황이 2명입니다. 천황이 2명이에요. 그래서 남북조, 남조와 북조라는 2명의 천황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혼란기거든요. 그 혼란기에 자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왜?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방에 왜구들이 들끓어요. 그 왜구들이 자 노략질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왜구들이 이렇게 주변을 노략질하러 가죠. 자 한국사에서 이거 써먹으십시오. 그때 이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인기 스타로 떠오르는 애들 바로 신흥 무인세력, 이성계, 최영 이런 인물들. 그 시점이죠. 그래서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이 건국을 할 거고요. 그거는 한국사고 자 일단 세계사 다시 돌아오면 명나라를 침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 그러니까 명나라 홍무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얘들아 사적인 무역을 하지 말아라. 바다 밖으로 나가서 사적인 무역하지 마. 라고 사무역을 금지시킨 겁니다. 왜? 왜구들이 자꾸 들끓어서 너희들 왜구한테 털리고 얻어터지고 뺏기고 나중에 징징거리면서 울지 말고 아예 사적인 무역을 하지 말아라 라고 바다를 통제한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령이다? 해금령이라는 거죠. 자, 요 정도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홍무제와 관련된 거 별표 때릴 겁니다. 전부 다 황제권 강화를 위한 거죠. 그러면 홍무제 이후에 자, 여기 있는 영락제가 올라오는데 이 홍무제의 큰아들의 손자가 건문제거든요. 그래서 건문제인데 선생님 교재에 그 42쪽에 가면은요. 정난의 변이라는 게 있어요. 정난의 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난의 변에서 건문제입니다. 건문제. 위에 건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건문제라고 되어 있고 하나가 오타죠. 이게 건문제입니다. 그러면 홍무제의 손자가 왕이 돼요. 손자가 왕이 되는데 자 그게 건문제죠. 근데 그 건문제를 이제 영락제가 밀어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뺏을 겁니다. 그게 정난의 변이거든요. 뭐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영락제는 홍무제의 넷째 아들인가 그런데 어쨌든
자, 홍무제의 손자를 밀어내고, 그러니까 조카 밀어낸 거죠. 조카 밀어내고, 자,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영락제가 뜨면 여러분들은 몇 세기로 공부하시냐면 15세기로 일단은 공부를 하십시오. 갑시다. 명나라가 건국된 게 1368년이고, 자, 여기 있는 영락제는 15세기 초반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영락제가 뭐 하게 되냐면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합니다. 와우. 그러면서 뭘 건설하냐면 자금성을 건설합니다. 그럼 자금성이라는 게 건설되었다? 잠깐만요. 명나라 앞에 나라가 누구죠? 원나라죠. 그럼 원나라 수도가 어디죠? 베이징이죠. 원나라는 베이징을 뭐라 불렀습니까? 대도라 불렀죠. 그럼 대도, 즉 원나라 시기에 베이징에는 무슨 성이 없다고요? 자금성이 없습니다. 자금성은 15세기에 건설된 거네. 그죠? 자,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두 번째 간다라면 이 영락제 때 내각대학사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럼 내각대학사라는 걸 설치하는데 내각대학사 이거 말고 동창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이 동창은 듣고 날리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내각대학사부터 갑시다. 이 내각대학사는 이 홍무제가 뭐 했냐면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무슨 건 강화를 시켜놨었어요? 황제권 강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학교 조직도로 본다면 자, 교장 티처가 황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제1인자, 그러니까 교장 티처를 제외한 제1인자가 누굽니까? 교감 티처죠. 학원으로 얘기한다면 자, 원장, 부원장 이런 구조라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홍무제가 자, 누구를 없앴습니까? 재상을 없앴죠. 그러니까 학교로 친다면 교장이 없어진 겁니다. 교감 선생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교감 선생이 없어지면 학교에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누가 다 사인을 해야 됩니까? 교장 티처가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는 황제권을 강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황제가 나라로 병약하거나 어리거나 무능하거나 자, 업무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업무량이 폭주한다는 겁니다. 과부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과부하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상 제도를 다시 부활한 건 아니지만 재상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내각은 행정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안에 유능한 학자를 자문의원으로 갖다 앉혀놓는 겁니다. 이 제도가 바로 내각 대학사죠.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업무를 봄에 있어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야,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육부의 황제 직속화, 즉 재상제 폐지도 황제권 강화지만 그 황제권 강화의 어떤 문제점, 단점을 새롭게 보완했던 시스템이 내각 대학사. 동창은 듣고 날리시면 됩니다. 동창은 뭐냐면 환관들을 이용하는 건데 원래요 여러분들 어느 왕조가 됐건 한나라가 됐건 당나라가 됐건 왕조 막바지에 왕조가 무너질 때 이 내시들이 설쳐돼요. 환관이 내시거든요. 근데 이 환관이라고 하는 이 내시들이 어느 시대에나 설쳐됐지만 법적으로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법적으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무능한 혹은 어린 황제를 틈타서 권력을 남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요. 이제 영락제는 그 환관들이 정치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 기구가 바로 동창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는지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했었던 재상제가 폐지되어서 국가의 모든 업무가 황제에게 다 집중화됐기 때문에 즉 과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 그게 바로 동창이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창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내각대학사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이 영락제는요. 몽고고원을 원정을 떠납니다. 몽고고원. 자, 그 다음에 베트남. 자, 몽고고원과 자, 베트남을 원정을 갔다 왔다. 몽골고원과 베트남의 원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다라면 영락제는요. 정화라는 환관을 시켜서요. 정화의 남쪽 바다에 대한 남해 원정이 단행이 되는데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친 원정이 단행이 됩니다. 연도 외우지 말고요. 몇 세기라고 꼭 기억하시라고요? 15세기. 제가 그래서 영락제 뜨면 몇 세기를 공부해라? 15세기. 됐죠? 그럼 15세기 초반이죠. 15세기 초반인데 서양사에서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신앙로의 개척은 15세기 말부터입니다. 시작된 게. 그리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16으로 갑시다.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에 어쨌든 성공을 하는 그 시점이 1522년도거든요. 그게 몇 세기죠? 16세기. 그러니까 신앙로 개척의 완성은 16으로 할 겁니다. 결론, 정화의 남해 원정은 어찌어찌 되었든 자, 무슨 로 개척 전이다? 신앙로 개척 전이라는 거, 이거 포인트입니다. 신앙로 개척 전이라는 거. 연도는 외우지 말고요.
그럼 정화라는 환관을 지켜서 남쪽 바다 어디까지 가냐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자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아프리카의 모가디슈에 가가지고 뭐 기린 있죠, 기린. 막 신기한 동물들. 그 기린도 잡아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이 단행된 목적이 뭐냐면 조공 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화사상이 더 강화된 게,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중화사상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중화사상이 더 강조된 게 송나라 때거든요. 송나라 때 성리학으로 인해서 중화사상이 더 강조가 됐는데 송나라가 망하고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원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자 중국을 지배할 때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쏘곤쏘곤 거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며. 그런데 왜 몽고족한테 지배받고 있지? 저 한족들 바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웅성웅성 거렸던 거죠. 그런데 다시금 명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명나라가 다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여전히 세상의 중심은 우리 중국이야. 라는 걸 과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 쏘곤쏘곤 거리는 애들 있잖아. 걔들을 가서 한 대씩 원정을 가서 때리고 오는 거죠. 야 나한테 선물 가져와. 야 나한테 선물 가져와. 그럼 정화의 남해 원정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죠. 조공질서 확립. 자 그게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홍무제와 영락제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됩니다. 출제 잘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홍무제가 업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홍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 함정은 어차피 누구로 나오기 때문에 영락제로 나오기 때문에 두 명의 왕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는 이 명나라의 대외관계를 봤었을 때 북로, 남외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북로, 남외의 침략은 14에서 16세기 내내 이어지는데 북로에서 이 로가 오랑캐입니다. 남쪽의 왜구, 북쪽의 오랑캐, 남쪽의 왜구. 그들의 침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북로라고 했었을 때, 자 북로라고 했었을 때 오랑캐 누구냐면 몽골 계통의 민족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이라트, 자 오이라트족, 그 다음에 타타르족. 이 오이라트족과 타타르족이 계속해서 명나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리장성이 높아져요. 만리장성이 이 북로남의 침략 때 오늘날과 같은 높이로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진나라 진시황 때의 만리장성은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처럼 높아진 거죠. 이들의 침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영락제가 아까 뭐 했습니까? 영락제가 이들에 대한 원정을 다녀왔죠. 이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라트족과 타타르족을 다 때리고 와요. 야, 너네 만리장성 밑으로 내려오면 죽는다. 한 대 때리고 왔어요. 그들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원정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영락제 이후에 자 오이라트족과 타타르족이 명나라를 또 괴롭힙니다. 또 괴롭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 토목보의 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449년 요 무렵인데요. 이 토목보의 변은 토목보죠. 자 토목보의 변은 명나라 황제가 이 토목보라는 곳에서 오이라트족에게 포로로 잡혔었던 이 사건이 바로 토목보의 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타르족. 이 타타르족이 어디를 포위했냐면 베이징을 자 포위한다는 겁니다. 1550년에 그럼 16세기죠. 16세기에 자 여기 있는 베이징을 자 포위했다. 이것도 15세기 초반. 그러면 영락제 때는 그나마 그들의 침략을 힘으로 막아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목보의 변 포로로 잡혔죠. 심지어 수도가 베이징인데 베이징이 포위됐죠.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국방비 지출이 많았다.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구들이 침략해왔어요. 그럼 왜구들이 침략했는데 이 왜구들이 14세기에 아까 침략해 왔기 때문에 홍무제는 자 무슨 제를 시행했다고 그랬냐면 이 홍무제가 해금령이라는 걸 통해서 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역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을 뭐 제압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들한테 얻어터지지 말고 아예 사적인 무역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해금령.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구의 노략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외구의 자 밀무역이 혹은 자 노략질, 침략이랄까요? 침략이 계속 지속되는데 일본사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16세기에 16세기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난립하는 전국시대라는 혼란입니다. 그 전국시대의 혼란에서 마찬가지로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지방의 해적들이 들끓어서 주변 국가를 노략질했던 거죠. 아무튼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무슨 비 지출이 늘어납니까? 국방비 자 지출이 늘어나죠. 그럼 북로남의 침략이라는 이러한 침략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은 계속 뭐 될 수밖에 없다?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악화된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장거정이 개혁 정치를 자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럼 장거정의 개혁은 1572년에서 1582년까지 대략 한 10년간 자 장거정이 개혁을 할 건데 이 당시 황제는 신종 만력제입니다. 그럼 만력제라는 황제 때 장거정이 재상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개혁을 할 겁니다. 그 개혁 정책 당연히 무슨 강병을 추구했겠습니까? 부국 강병을 추구했겠죠.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무슨 편법이라는 게 시행되냐면 1조 편법이라는 게 자, 시행이 될 겁니다. 1조 편법. 자, 기억을 하시고요. 세금 제도입니다. 됐죠? 1조 편법은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고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서 나름 일시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안정을 회복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명나라가 계속해서 자 쇠퇴가 된다. 계속 시달려왔죠. 북로 남해로. 몇 세기 몇 세기? 14에서 16세기 내내 시달려왔죠. 그걸 그나마 다시금 안정시켜 놓은 게 장거정의 개혁이죠. 그런데 장거정의 개혁 직후에 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임진왜란을 직접 지원하러 왔었던 겁니다. 그 임진왜란을 지원하러 왔을 때의 왕이 바로 신종 만력제거든요. 그럼 임진왜란을 지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전쟁 비용을 또 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명나라가 급속도로 쇠퇴가 되죠. 그럼 급속도로 쇠퇴됐을 때 모든 망하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망할 때 백성들에 대한 무슨 수탈을 한다는 겁니까? 세금 수탈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 수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당연히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저항하겠죠. 이때 무슨 난이 벌어지냐면 이자성의 농민 반란이 벌어집니다. 이 이자성의 농민 반란 세력이 베이징을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명나라는 자 뭐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 시점이 1644년도였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연도 확인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마무리해 볼게요. 명나라는요. 홍무제와 영락제의 업적. 자 요거 한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반드시 업적을 기억해 두시고 이 명나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대외관계입니다. 그 대외관계에서 14, 16세기 내내 무슨 남해의 침략으로? 북로 남해의 침략으로 시달렸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왜? 국방비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이 장거정의 개혁이었었다. 됐죠? 그런데 장거정의 개혁으로 일시적인 성과가 있는 듯 했으나 곧 우리나라에 벌어진 무슨 왜란을 지원해주면서 임진왜란을 지원해주면서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가 되고 세금 수탈, 자 그리고 이자성의 난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전체 큰 틀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아까 이야기했었던 세금제도 1조 편법을 정리할 건데요. 교재에 여러분들 그 1조 편법 찾아보시고요. 어디쯤에 있는지 이거부터 갑니다. 중국의 세금제도는요. 딱 4개를 기억하십시오. 뭐가 있었냐면 조, 용, 조라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언제? 당나라 때. 무슨 제에 기반을 두고? 균전제에 기반을 두고 조용조의 시스템이 완성이 됐죠. 토지를 줬으니 그 대가로 너희들은 세금을 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난이라는 게 벌어지냐면 안사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죠. 안사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인구가 급감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인구가 죽은 게 아니라 서류상의 인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중앙정부가 뭐 파악조차 못했던 겁니까? 인구 파악조차 못했죠. 그래서 세금제도가 무슨 법으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데 이유는 바로 균전제가 무너져서 무슨 전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주전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는 야 지주야 넌 돈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렴. 어이 소장농 너는 돈이 없으니까 적게 내도 돼. 자 무슨 차이를 지금 반영해 준 겁니까? 빈부차를 반영을 하는 거죠. 빈부 차이를 반영한 세금제도 양세법. 양세법은 왜 양세법이냐면 1년에 2번 냈기 때문에. 그럼 이 양세법이라는 거는 당나라 말기에서부터 송나라,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때까지 온 겁니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당나라 말에서 송, 원, 명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명나라 말기에 이 양세법이 자 지금 배우고자 하는 무슨 편법으로 바뀌느냐면 1초 편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16세기 말이죠. 명나라 말기입니다. 됐죠? 명나라 말기. 그러면 16세기 말 1조 편법은 기존에요. 양세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1년에 2번 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양세법에서는 세금의 종류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세 이렇게 잡다한 세금들이 있는데 쌤 생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일세. 이런 식으로 명목을 지방관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잡다한 세금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학생들이 자꾸 지각을 해. 그러니까 지각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자 이렇게 품목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금에 자 부담이 커진 겁니다. 품목이 너무나 많아졌어. 그래서 그 잡다 모든 세금들을 하나의 조목으로 그래서 1조 편법입니다. 됐죠? 그럼 하나의 조목으로 묶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로 묶었냐면 지세, 자 그다음에 정세. 그럼 지세는 토지세고 정세는 노동력세입니다. 그러면 1조 편법의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세와 자 정세로 묶었다. 지세와 정세로. 됐죠? 지세와 정세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국이요. 자, 안사이난 이후에 당나라입니다. 안사이난 이후에 지주존호제로 바뀌어서 이 지주존호제는 중국의 왕조가 끝날 때까지 쭉 지주존호제입니다. 그럼 지주존호제에서 계속 빈부차는 커져 있는 겁니다. 그때 지세를 납부하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지주나 전호가 있는데 이 지주와 전호에서 얘도 베이비를 10명을 낳았고 얘도 베이비를 10명을 낳았는데 그 베이비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 남자가 되면 이제 뭘 내느냐면 정세라는 노동력세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전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많지 않고 남의 땅을 빌려 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베이비를 10명이나 낳았고 그 베이비들에 대한 정세, 이 정세에 대한 부담감. 지주는 어떻습니까? 베이비를 많이 낳았다 하더라도 정세를 내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별로 없죠.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전호라고 하는 얘들이 정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베이비들이 태어나도 아예 그 베이비들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파악한 인구대장, 그 인구대장에 인구가 급감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1조 편법 이전의 인구보다 1조 편법 이후의 인구가 급감을 해요. 와우, 재밌죠? 중국사에서요. 인구가 급감하는 게 2번 있습니다. 안사이난 때 중앙정부가 인구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 급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무슨 편법을 했을 때 1조 편법을 했었을 때 인구가 급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죠? 2개 이해하시고요. 1조 편법을 하면 왜 인구가 급감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청나라로 바뀌면 이 청나라 때는 무슨 은제를 하느냐? 지정은제라는 걸로 바꿉니다. 그럼 청나라 때 지정은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지세에 정세를 집어넣는답니다. 지세의 정세를.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지세와 정세. 지세의 정세를 집어넣었답니다. 셈이요. 다시 여기서 인구가 자 증가가 될 겁니다. 증가가 되는데 담배를 쌤이 자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는데 이 담배가 4,5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4,500원이라는 이 담배를 자 이렇게 뜯어다 보면 순수한 담배의 가격은 즉 담배 잎사귀 뭐 포장비 이런 거는 1,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3,500원 정도는 각종 세금입니다. 환경세, 무슨 교육세 뭐 이런 세금들 이런 잡다한 세금이 3,500원이 섞여서 우리 판매 금액이 4,500원인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이 4,500원이라는 담배를 내가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순간 나는 3,500원 정도의 세금을 이미 함께 내는 겁니다. 맞죠? 근데 제가 비흡연자가 됐지 않습니까? 끊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담배를 안 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저기요 담배를 끊었는데요. 저 3,500원 세금 낼게요. 이렇게 카드를 긁고 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가 담배를 사지 않으면 이 세금은 안 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세죠. 지세인데 지세 안에 뭐가 들어가 버려요? 정세가 들어가 버리죠. 그럼 지세 안에 정세가 들어갔으니까 정세라는 거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안으로 집어 들어갔으니까. 됐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세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 안에 집어 넣었으니까. 맞죠? 자, 그래. 담배를 피지 않으면 3,500원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가 없으면 정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세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아예 정세가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출생신고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물론 절대 인구도 증가돼요. 이 당시에는 농경지가 넓어지면서. 아무튼 자, 명나라 말기 일조편법과 청나라 때 지정은제 특징 확인하시고요. 공통점은 이들은 전부 다 은을 메인 화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은본위. 됐죠? 신항로 개척이 아까 16세기라고 했잖아요. 그 16세기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라틴 아메리카.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을 약탈을 해서 이게 중국, 아시아 쪽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중국이 약탈한 건 아니에요. 에스파냐가 약탈을 하죠. 에스파냐가 약탈한 거를 이제 아시아에 이제 이게 유입이 되는데 중국의 은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은을 메인 화폐로 써도 될 만큼 풍부한 양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은본이 자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일조편법과 지정은제, 세금제도 4개 다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여러분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 잘 되는 자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가면 이번에는 교재로 돌아가셔서요. 교재에서 42쪽에 태조 홍무제 자 별표 하시고요.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영락제. 이 영락제 가로 안에 이제 뭐 주예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라고도 합니다. 주체라고도 하고 주예라고도 하고요. 됐죠? 영락제 이름인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락제는 몇 세기라고 기억하시라고요? 15세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니은 밑줄으시고요. 디귿 밑줄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 밑줄으십시오. 됐습니까? 마지막에 비읍 밑줄으시고 별표합시다. 정화의 남해언정.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밑에 가시게 되면 신종 만력제 때 누구의 개혁이 있었다? 장거정의 개혁이 있었다. 하나 밑줄으시고요. 쇠퇴과정 예 됐습니다. 오른쪽 넘어가시게 되면은 마지막 제줄 이자성의 난으로 결국은 멸망했다. 다 설명이 됐습니다. 신사층 별표하십시오. 신사층에 자 역할 밑줄 그시고요. 역할 밑줄 그시고요. 특권 밑줄 그십시오. 그 다음에 서민의식의 성장에서는요. 읽어보시고 노변운동 있잖아요. 노변운동 자 개무시. 그 다음에 항조운동 있잖아요. 개무시. 자 요거 하나만 밑줄 그십시오. 뭐냐면 직용의 변. 직용이 뭐냐면 수공업자들에 대한 어떤 세금 수탈이 너무나 심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 수공업자들이 야 세금 수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노조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용의 변. 용어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농업으로 바로 가볼까요? 이모작이라는 게 확대 보급되었다. 이거는 의미 없고요. 송나라 때 이미 시작됐으니까. 두 번째 줄 밑줄이십시오. 양쯔강 중류가 벼농사 지역이 되었다. 자, 예전에 썼던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쌤은 기준을 어딜 잡았냐면 양쯔강 하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양쯔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 다시 거꾸로 할게요. 양쯔강 하류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시점. 위진 남북조 시대. 양쯔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가 된 시점. 송나라 때. 양쯔강 하류가 상품 작물 재배 지역으로 탈바꿈된 시점. 그게 바로 명청이었었죠. 그래서 명나라 때는 쌀의 주산지는 어디로 간다? 중류. 청나라 때는 상류로까지 간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밑줄그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상업으로 가게 되면 상업에서는 2개만 밑줄그십시오. 공소 그리고 회관. 회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동향인 조합입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다시 마무리해볼까요? 행이란 단어만 뜨면 당나라. 그 다음에 행, 착. 행과 작이라고 나오면 송나라. 그 다음에 공소, 회관이라고 나오면 명청시대라고 얘기했죠. 자, 공소, 회관 밑줄그시고 명청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밑줄글 건데요. 이 리을번에 산시상인과 신안상인이 있는데 이게 동네 이름이거든요. 산시라는 동네에 거점을 두고 신안이라는 동네에 거점을 두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휘저우예요. 그래서 산시상인, 휘저우상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산시상인, 신안상인 얘네들이요. 전국적 상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이전에도 대상인이 있어요. 대상인이 있는데 자 산시와 신안의 거점을 둔 전국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상인, 그 대표적인 대상인이 바로 명청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시상인과 신안상인이 뜨면 명이다, 청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고 무슨 시대? 명청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법 밑줄그시면 되겠죠? 일조편법. 예, 됐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명학에다가 자 별표하겠습니다. 양명학은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답니다. 왕수인. 왕양명이라고도 한다. 호가 왕양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양명학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유가 사상이 있고요. 이것이 생활, 윤리, 종교로 발전된 게 유교고요. 이거를 학문을 연구하는 걸 우리가 유학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유학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답니다. 훈고학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언제 연구가 시작됩니까? 한나라 때. 언제 완성됩니까? 당나라 때. 당나라 때 공영달에 오경정의.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이란 유학이 언제 등장합니까? 송나라 때. 그래서 원나라 때, 명나라 때, 청나라 때까지 쭉 유지가 되는데 특히 이 명청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리학을 공부해야 된답니다. 성리학과 관련된 책 중에 사서집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서집주가 원나라 때부터 필수 교재가 됩니다. 하지만 원나라 때는 과거를 자주 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서집주가 즉 성리학과 관련된 그 책이 필수 교재이긴 하지만 과거가 자주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나라에 비해서는 원나라 때의 성리학은 크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반면에 이 명나라는 키워드가 뭡니까? 한족문화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성리학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 여기 있는 명청시대의 성리학이 계속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학문이 좀 변질돼 버립니다. 뭐하고 비슷해지냐면 수능특강. 여러분들이요, 수능특강을 70% 반영하겠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해설지를 한글로 된 거를 막 읽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실제 나와지게 되면 영어의 어떤 그 지문을 한글 읽었던 걸 가지고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때려 맞추는 이런 편법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명청시대에 성리학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이 변질되어서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한 단순 암기 과목으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그래, 여기 있는 양명학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양명학은 성리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 다음에 고증학이라는 게 등장을 할 건데 얘는 마찬가지로 성리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유학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고증학에 대한 반발, 공양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청나라 때는 몇 개의 유학이 유행을 하는 겁니까? 3개. 성리학, 그거에 대한 반발로 고증학, 이거에 대한 반발로 공양학. 됐죠? 그래서 각각의 유학인데 이 동아시아사라든지 이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학을 깊이 물어보진 않아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느냐 그 명칭하고 시기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유학 별표 어쨌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편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가볼까요? 편찬사업. 요거는요 쌤이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명나라 때도 편찬사업을 정리했고 청나라 때도 장려했는데 명나라 때의 편찬사업을 장려한 목적은 뭐냐면 이거랍니다. 한족의 문화를 뭐 하는 게 목적이라? 부활하는 게 목적이라. 한족 문화 부활. 그래서 나온 책이 뭐가 있냐면 사서대전, 오경대전, 성리대전, 그 다음에 영락대전. 외울 필요가 없죠. 왜요?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뒷글자에 다 뭐로 끝났습니까? 대전, 사서, 대전, 오경, 대전, 영락, 대전, 성리, 대전, 되나? 그러면 명나라, 좋아. 청나라 가봅시다. 청나라는요,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강경책이 있었어요. 이 문자의 옥은 만주족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탄압한 건데 많은 서적들에서요. 만주족 병신 이렇게 쓰여있는 문장이 있으면 이거 누가 썼어? 일로 와! 라고 그들 처벌하고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을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사상을 탄압합니다. 이를 우리는 무슨 옥이라고 표현한다? 문자의 옥. 마치 진나라 진시황이 분서갱유했었던 것과 같은 사상을 탄압하는 겁니다. 만주족을 비난하지 마시오! 이런 겁니다. 대신 만주족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책을 쓰렴.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네가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책을 쓰란 말이야 라고 지식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편찬사업을 장려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책에 어떤 게 있냐면 강희자전 이건 뭐 별로 의미 없죠. 강희제라는 황제를 우리가 배울 건데 강희지 때의 옥편입니다. 사전 됐죠? 강희자전. 그 다음에 고금도서 집성 요거는 옹정제라는 황제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전서. 얘는 걸룡제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고금도서 집성과 사고전서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중요하긴 한데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뒷글자에 뭐로 끝났다? 대전대전으로 끝났다라는 것만 알면 나중에 찾을 수는 있죠. 문제에서. 그래서 각각의 편찬사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서적들 정리해봤고요. 밑에 시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락으로 하게 되면 책 이름 3개가 있는데 사람 이름은 외울 필요 없는데 책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나라 때, 자, 청나라 때 시락을 가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서양의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더랍니다. 서양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뒷장에서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의 선교사를 따로 묶어줄 건데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고려 만국전도, 그 다음에 천주 실의, 그리고 기하원본. 기하원본이 여러분 수학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하원본을 누구랑 함께 했냐면 서광계라고 하는 학자와 함께 했답니다. 마테오 리치가. 서양 선교사가. 그럼 이 서광계라는 사람이 자 보이다시피 뭘 썼습니까? 명나라 때 서광계가 바로 농정전서를 썼다고 써있죠. 그럼 농정전서를 썼었던 이 서광계는 이게 농업서적인데 서양의 자연과학을 영향을 받아서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실용적인 학문, 실학인데 그럼 실학은 누구 영향받은 거다? 서양에 영향받은 거라는 겁니다. 농정전서, 자 그리고 천공괴물, 이건 기술서적입니다. 그리고 본초강목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본초강목은 의학서적입니다. 무슨 강목이요? 본초강목. 농정전서, 천공괴물, 본초강목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요. 책 이름을 따로 외울 건 없고요. 학문의 영역이 자, 좀 더 다양화됩니다. 학문의 영역이 다양화되었다. 그래서 언어도 연구하고요. 지리도 연구하고요. 의학도 연구하고요. 더불어 여기에 금석학. 금석학이라는 건 이제 비석을 해석하는 학문인데 이딴 것들을 자, 연구하면서 실학의 범주가 좀 더 넓어진 거죠. 외워야 될 책은 요 3가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명청시대 실학은 누구 영향받았다? 서양의 자연과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자, 넘어가시게 되면은 뒷장에 서민문화가 나오는데 자, 서민문화에서는 금병매라는 책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금병매. 남녀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애정소설입니다. 금병매 체크해 놓으시고요. 밑에 가면은 마테오 리치가 보일 겁니다.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선교사는 다시 묶어드릴게요, 제가. 밑에 청나라가 나오는데 이 청나라와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 이 청나라가 이제 중국의 자, 마지막 왕조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데 배웠었던 것들을 자, 칠판에 써놓으시고 아니야 책에 써놓으시고 억지로 막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순서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제가 외워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요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